테슬라의 자율주행 설계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담은 남자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붙잡고 젠슨 황이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그 천재가 연봉 수백억을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다름 아닌 현대차였죠. 2026년 전 세계 자율주행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려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테슬라가 양분하던 시장에 현대차가 칼을 빼들었거든요. 대체 이 남자가 누구길래 현대차는 역사상 최연소 사장 자리까지 내어준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대차의 자동차,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엔진 기술, 차체 설계, 품질 관리까지 독일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죠. 유럽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벤츠, BMW와 경쟁하는 게 괜히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최신 고사양 컴퓨터를 수천만 원 들여 조립해놨는데 정작 운영체제는 윈도우 XP를 깔아 쓰는 거예요. 답답하죠? 현대차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40대 김 과장이 신형 그랜저를 뽑았다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한 번에 서비스 센터를 3번 방문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의선 회장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2025년 12월 그는 공개석상에서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속도보다 안전과 완성도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백기선언으로 받아들였죠. 설상가상으로 테슬라 FSD가 한국에 상륙했고 중국 업체들은 미친 듯이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내부 분위기는 그야말로 비상이었어요. 기계공학 출신 엔지니어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서로의 언어가 달랐고 개발 문화가 충돌했습니다. 누군가 이 벽을 허물어야 했어요. 양쪽 세계를 모두 이해하면서 하나로 융합시킬 수 있는 단 한 사람. 현대차에는 그런 메시아가 절실했습니다. 박민우, 1977년생, 올해 48살입니다. 현대차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사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죠. 그의 이력서를 펼치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커리어가 가능한 건지. 고려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여기까지는 수재들의 전형적인 코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전설은 테슬라 면접장에서 시작됩니다. 테슬라의 기술 면접이 얼마나 살벌한지 아시나요? 코딩 테스트에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인터뷰까지 실리콘밸리 최고의 인재들도 줄줄이 탈락하는 관문입니다. 박민우 박사는 거기서 전항목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면접관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 합격. 테슬라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죠. 입사 후에도 그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테슬라 내부에서 극소수의 천재에게만 수여하는 톱 탤런트 어워드를 수상했거든요. 이론만 아는 학자가 아니었어요. 실무에서도 손에 꼽히는 성과를 냈다는 뜻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사람을 몇 년 전부터 점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총괄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둔 채 오직 박민우만을 기다렸어요. 삼고초려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2015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박민우 박사가 테슬라에 첫 출근을 했을 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놀라셨죠? 지금이야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대명사처럼 불리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기업 모비라이의 기술을 그냥 가져다 쓰고 있었거든요. 남의 눈을 빌려서 도로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박민호 박사는 이걸 보자마자 확신했어요. 이래서는 절대 진짜 자율주행에 도달할 수 없다고. 외부 기술에 의존하면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테슬라만의 카메라 중심 딥러닝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새로 짓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자율주행 업계의 주류는 규칙 기반 방식이었어요. 쉽게 말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춰라,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정지해라 같은 규칙을 수만 개에 입력하는 식이었죠. 문제는 현실 도로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무한대라는 겁니다. 갑자기 공이 굴러오면,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면 규칙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어요. 박민우 박사는 이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AI가 수백만 개의 영상을 직접 보고 스스로 학습하게 만든 거죠. 이른바 소프트웨어 2.0의 시대를 연 거죠. 오늘날 테슬라가 자랑하는 FSD, 그리고 카메라만으로 주행하는 테슬라 비전의 설계도가 바로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 따위는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 그 뒤에는 박민우라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테슬라에서 전설을 쓴 박민호 박사는 2017년 깜짝 이직을 선언합니다. 목적지는 엔비디아였어요. 그래픽 카드나 만드는 회사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그때부터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로 올라서고 있었거든요. 박민호 박사는 엔비디아에서 6년 만에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젠슨 황 CEO와 직접 대면 보고를 하는 핵심 임원이 된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동양인이 이 속도로 승진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가 엔비디아에서 맡은 일은 단순한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어요. AI를 학습시키는 거대한 인프라, 이른바 ML 파운데이션을 구축하는 총괄 책임자였죠. 여기서 그의 천재성이 또 한 번 빛납니다.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주행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 도로에서 사고 상황을 수집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일부러 사고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박민우 박사는 이 문제를 가상세계에서 해결했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수백만 번의 충돌, 급정거, 돌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합성 데이터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벤치와 손잡고 이 기술을 실제 양산 차량에 탑재하는 데 성공합니다. 연구실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에 눈을 설계했다면 엔비디아에서는 그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대한 두뇌를 완성한 겁니다. 이 남자 진짜 무섭지 않나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테슬라 부사장, 엔비디아 부사장을 거친 사람이 왜 굳이 현대차를 선택했을까요? 연봉만 따져도 수백억 원을 포기한 셈인데 대체 현대차에 뭐가 있길래? 그 답은 바로 피지컬 AI에 있었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의 AI는 대부분 화면 속에 갇혀 있었죠. 챗봇이 대화하고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하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기계에 지능을 심는 거예요. 자동차, 로봇, 드론, 비행체까지. 박민호 박사의 눈에는 현대차 그룹이 이 피지컬 AI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떠올려 보세요. 소프트웨어는 확실히 강하죠. 하지만 로봇을 직접 대량 생산할 수 있나요? 공장을 돌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뭘 가지고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가 있고 전 세계에 자동차 공장이 깔려 있어요. 하드웨어를 수백만 대 단위로 찍어낼 수 있는 제조 역량까지 갖췄죠. 여기에 자신의 AI 두뇌를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위의 차량, 공장 안의 로봇,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전부 하나로 연결됩니다. 움직이는 모든 사물에 지능을 부여하겠다는 거대한 꿈. 박민호 박사는 이 꿈을 현대차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왕좌를 버린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박민우 사장이 현대차에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존 자율주행 전략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라이다라는 고가의 센서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라이다가 뭐냐면 레이저를 쏴서 주변 환경을 3D로 스캔하는 장비인데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차 한 대에 수천만 원짜리 센서를 달아야 하니 양산이 될 리가 없잖아요. 박민우 사장은 이걸 보자마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카메라 중심의 AI에 정밀 레이더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급선회한 거예요. 테슬라처럼 카메라로 대부분의 상황을 처리하되 악천후나 야간 주행에서는 레이더가 보조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격은 확 낮추면서 안전성은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가성비와 고성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인 거예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2026년에는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의 첫 번째 모델인 페이스카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아트리아 AI가 탑재된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차량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기술 시연용 데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양산 차량이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엔비디아의 최신 플랫폼인 알파 파일럿 도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겁니다. 자체 기술 개발과 외부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연한 전략, 현대차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안에만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이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동차라는 껍데기를 벗어나 우리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공장, 병원, 물류창고, 심지어 여러분의 아파트 복도까지요. 예를 들어볼게요. 기존 공장에서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려면 바닥을 통째로 뜯어내야 했어요. 로봇이 다닐 길을 미리 깔아놔야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의 자율주행 로봇 AMR은 다릅니다. 공장에 처음 들어가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요. 어디에 기동이 있고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알아서 파악하는 거죠. 바닥 공사 없이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달 로봇은 더 놀랍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스스로 누르고 자동문 앞에서 타이밍을 맞춰 통과해요. 층간 이동까지 자유자재로 하면서 음식이나 택배를 문 앞까지 가져다 주는 거죠. 건물 전체가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이 합류합니다.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스트레치. 이 로봇들의 박민우 사장의 AI 두뇌가 이식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순간 판단을 내리던 그 능력이 시속 5km의 실내 로봇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잉 스펙이라고요? 아니요, 그만큼 안전하고 정확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체 누가 돈을 버느냐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돈이 흘러가는 길을 알아야 하잖아요. 첫 번째 주인공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예요.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자율주행 AI에 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뭘 먹고 자랄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수천만 대의 현대차에서 매일 엄청난 양의 주행 데이터가 쏟아져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AI에게 먹이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현대오토에버가 독점하고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거대한 데이터댐을 쌓아놓은 셈입니다. 테슬라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전 세계 테슬라 차량에서 모인 주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AI 학습에 투입되기 때문이에요. 현대오토에버가 바로 그 역할을 현대차 그룹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인포테인먼트 쪽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차 안의 화면, 내비게이션 정도로 여겨졌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비서가 답재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차량 구독 서비스, 컨텐츠 결제, AI가 추천하는 맛집과 주유소까지 미래 모빌리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가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천재적이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이 있어야 보고 손발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들의 수혜도 폭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카메라 관련 기업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기업들이 왜 웃고 있냐면 차량당 카메라 탑재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후방 카메라 하나면 충분했잖아요. 이제는 전방, 측면, 후방, 실내까지 차 한 대에 카메라가 10개 가까이 들어갑니다. 물량이 폭증하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거나 짙은 안개가 낀 날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앞이 안 보이거든요. 이때 등장하는 게 레이더와 라이다입니다. SOS랩은 라이다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회사예요. 기존에 수천만 원 하던 장비를 수백만 원대로 끌어내렸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징 레이더라는 차세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눈과 센서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모아도 마지막 순간에 차량을 실제로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건 결국 제어 부품의 몫입니다. 브레이크와 조향 장치를 담당하는 이런 회사의 기술은 말 그대로 안전의 최후 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AI가 빠르게 판단하더라도 그 명령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이 현실이 될수록 이런 제어 시스템의 정밀도와 신뢰성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할 부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핵심 부품 기업들입니다. 이런 회사는 로봇 관절과 센서에 사용되는 소재를 개발하며 움직이는 기계가 반복적인 동작 속에서도 정확성과 내구성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합니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화려한 알고리즘만큼이나 이를 디탱해주는 소재와 부품의 완성도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그리는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모든 기계의 운영체제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좀 과장 아니냐고요? 애플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를 팔죠. 그런데 애플이 진짜 돈을 버는 곳은 앱스토어입니다. 앱 개발자들이 올린 앱이 팔릴 때마다 수수료가 애플 주머니로 들어가요. 하드웨어는 깔아놓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현대차가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로봇이라는 하드웨어를 전 세계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작동하는 AI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받겠다는 전략이에요.
매달 자율주행 기능 구독료,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현대차 계좌로 꽂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현대차는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점이에요.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두뇌와 그 소프트웨어를 실제 제품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율주행은 생각만 잘한다고 되는 기술이 아니에요. 판단한 내용을 수백만 대의 차량에 똑같이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해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는 앞서 있지만 이걸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구조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반면 현대차는 이미 검증된 생산 시스템 위에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얹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경쟁력은 한쪽이 강하다가 아니라 두 축이 동시에 돌아간다는 데 있어요. 앞으로 2030년까지 이 생태계에 투입될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0조 원이 넘습니다. 하늘에 나는 UAM, 도로 위의 자율주행차, 공장 안의 로봇이 전부 하나의 AI 언어로 대화하는 세상. 현대차는 그 세상의 중심에 서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2026년 1월 박민우 사장의 현대차 합류는 그냥 임원 인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판이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에요.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한국이 마침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과 같은 반열에 현대차가 올라서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계속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